안녕하십니까. 한국 HRD 러닝센터 이용갑 소장입니다. 3회차 우리 완페이지 구상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두 가지를 그렸는데, 하나는 문제를 풀어가는, 인과관계를 풀어가는 큰 구상이라는 그림 하나,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는 전략을 생각하면서 그리는 전략, 완페이지 전략 기획서와 관련된 구상에 대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어떻게 수치되어 있는 자료를 정량화시킬 수, 차트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이번 회차는요, 완페이지 하면서 작성입니다. 20%라고 하는 작성이지만 여기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라이팅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건데요. 크게는 설명을 나눠서 본다면 글쓰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짚어서 설명하는 그런 쪽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생활하면서 글쓰기 안 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지식사회라고 하는 거에서 지식만 빼서 본다면, 지식이란 알려져 있는 사실을 가지고 추론하는 능력에다가 거기다가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거기에 표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 표출을 하든 글로 표출하든, 그리고 나서 그 표출되어 있는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가치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회, 지식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 중에 어느 부분이 어려울까라고 하는 걸 한번 교육생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듣기가 어려울까? 읽기가 어려울까? 말하기가 어려울까? 쓰기가 어려울까? 분분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도 저는 글쓰기가 어렵습니다. 글을 좀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책도 서너 권 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글쓰기가 불편합니다. 자, 이런 거 저만 느끼는 어려움입니까? 아닐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시간대에 우리가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오래전부터 농업시대, 무슨 뭐 산업시대, 정보화시대, 지식사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지식사회가 뭐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가치관을 표출했는데, 글로 썼는데 그게 엄청난 힘을 갖는다. 그것이 지식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사회라고 하는 것을 근간으로 살고 있다면 글쓰기 능력은 필수이자, 그렇죠? 경쟁이다, 이렇게 경쟁 능력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라이팅의 표현력이 중요하다, 저는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대학에 간다면 나는 글쓰기와 대중 앞에서 말하기 두 영역을 배우는데 게을러하지 않겠다. 인생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포드 미국의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글을 쓰고 말하기 능력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라고 하는 것, 특히 완페이지에다가 표현하는 방법이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도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의 챕터, 원 챕터에다가는 하나의 서브젝트, 주제를 담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글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으면 품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소 토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또 다양한 얘기 들려고 하다 보니까 잡다한 얘기가 되는 거죠. 항상 글은 깔끔해야 됩니다. 하나의 주제를 문들면 끝까지 그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들거나 근거를 들이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여기다가 다른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자기의 개인이나 사족을 답니다. 그런 글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완페이지는요, 제목에 나와 있는 과제의 해결과 관련된, 과제와 관련된 내용만 달아도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가 있나요? One sentence, one idea.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에, 평범하지 않은 문장을 만들려면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호기심과 사람들로 하여금, 청중으로 하여금, 아니면 CEO로 하여금 뭔가 읽을 수 있는 관심을 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워드에는 하나의 의미만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를 다룹니다. 그냥 머리라는 단어를 쓸 거면 끝까지 머리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두상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또 하나는 다른 용어로도 그 머리라는 표현을 쓰려다 보니 용어가 통일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뜻으로 썼으면 그 문장은 그 단어는 그 문장 위주로 그 단어 위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거는 완페이지도지만 글쓰기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문을 하나를 보여드리면 아주 쉽습니다. 이 예문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글이 정말 여러분들이 상사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객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힌트 드릴까요? 제가 말하는 이 그림에서 매우 좋았다. 약 20%나 상승했다. 그 다음에 확실히 30%다. 상승할 것이다. 저는 이런 문장에서 이런 피드백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뭐냐면 매우 좋았다. 이거는 글 쓰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읽는 사람의 목적이죠. 그래서 작년 실적은 5천억이었다. 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들이 높다, 낮다, 많다, 적다를 판단하죠. 또 하나는 숫자라는 팩트 앞에 약이나 나라는 거를 붙인다면, 사족을 붙인다면 그것은 사실을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거나 믿음이 들가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상승했다?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말도 분명한 거는 정확하게 20% 상승했다라고 써야 되는데 약나 상승했다라고 하는 건 저건 주장이 아니라 의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확실히 30% 확실히라는 단어 함부로 쓰는 거 아니죠. 또 하나는 상승할 것이다. 아닙니다. 상승 예상된다. 그러한 근거로는 하고 근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글을 확실히 써야 되는데 저건 아니면 말고라는 뜻으로 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간단한 예문을 가지고도 지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수정대문을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작년 실적은 5천억이었다. 전년에 비해 22%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금년 실적은 30% 상승이 전망된다. 그러한 이유로는 이런 식의 글을 썼어야 더 정확한 글이고 강한 글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런 글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제가 원하는 건 3대 원칙입니다. 정확하게 써야 된다. 설득력 있어야 된다. 간결하게 써야 된다. 이 내용을 각각의 3가지로 나누어서 전체 9가지 포인트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확하게 써야 된다. 아마 첫 번째 나온다는 건 OW1H. 이 내용만 다룬다면 정보의 누락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라고 하는 건 OW3H 정도만 근간을 해서 글을 쓴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혹시 타겟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둔다면 더 정확한 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제안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정확하게 두 번째 포인트. 객관적 표현을 하라라고 하는 건 주관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2000땡땡년 하반기 경제 전망이 매우 맑다. 이거는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이라는 거는 2000땡땡년 하반기 2.3% 경제 전망 예상된다라고 썼어야 됩니다. 그래야 표현은 하고 그 객관성을 인정받으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제가 좋다, 나쁘다, 조금 힘들겠다라는 부분은 고객의 목입니다. 읽는 사람의 목입니다. 객관성 중요합니다. 자, 정확하게 쓰자라고 하는 포인트 3번째.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 기존에 우리가 매 회차마다 강의했던 내용 중에 사실지향적 사고, 또 하나는 뭔가 사실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뭔가 새로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 추론, 이런 단어를 쓸 때 사실이라는 단어 많이 썼습니다. 사실지향적 사고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합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의견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글을 쓸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그것이 설이다라고 하는 거죠. 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글들은 누구에게도
분명한 건 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해가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항상 사실을 근간으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포인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냐? 간결하게 쓰자라고 하는 건데요. 말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간결하게 쓰려면 일단은 항목을 나눠 주십시오. 1, 1-1, 1-1-1 이렇게 나눠주면 그럼 항목이 구분되면 간결해지는데 그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길게 쓰려다 보니 200자가 들어가는 원고지 한 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긴 문장으로 원페이지 쓰겠다면 그것은 조금 욕심이고 뭔가 기본 지식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간결하게 쓰자는 포인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반복이나 중복을 줄여라 라는 말이 있죠. 반복을 줄인다는 것은 똑같은 말을 또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중복이라는 것은 앞에서 했던 말을 또다시 비슷한 말로 바꿔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과 반복은 본인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이수하겠다. 분명한 건 교육 이수는 자기 개발을 하는 거고요. 자기 개발한다는 거는 교육을 이수한다는 건 자기 개발입니다. 이 문장을 같이 썼다는 거는 반복과 중복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글을 쓸 때는 반복과 중복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상사나 동료에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나머지 한번 또 포인트가 있죠. 간결하게 쓰라는 포인트가 뭡니까? 이런 게 있죠. 단문과 개조식을 써라. 단문이라는 건 아까 항목을 구분해라라는 부분도 있지만요. 개조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항목을 잘 나눠서 쓰는 것도 좋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만드는 거 이것을 우리는 개조식이다 이런데요. 요즘에는 개조식 문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항목을 잘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목차를 잘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고객의 3대 권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개조식과 단문을 쓰면 한 문장에 한 번에 들어오고요. 전체가 이해하기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조식보다는 서술식보다는 개조식을 쓰려고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자, 설득력 있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품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늘 강의하면서 길게 말하지 않는 짧게 말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품사 중에 부사는 쓰지 말자. 품사 중에 부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개인적인 거고요. 설득력은 강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매출액은 매우 성장됐다. 매우 성장됐다. 이건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품사 중에 부사는 주관성이 너무 강합니다. 또 하나는 외래어, 나만 알고 있는 외래어를 남발하거나 나만 알고 있는 전문 용어를 남발한다는 것. 특히 우리만 알고 있는 고유 언어나 전문 용어를 써서 바깥에 있는 고객들에게 설득하는 이런 행위는 분명한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품사 중에 조심해야 될 거, 또 하나는 전문 용어 조심해야 될 거, 또 하나는 지시어, 우리만이 쓰는 어떤 지시어나 아니면 우리만 쓰는 어떤 약어가 있다면 이런 것도 한번 글쓰기에서 조금 배제하고 써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강조합니다. 자, 8번째 문장 작성법을 익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능동문과 수동문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근데 능동문과 수동문의 구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국어 시간에도 분명히 배웠을 텐데도요. 자,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문장을 읽고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는 곳에 그 질문의 답이 속 시원히 풀린 글들은 대부분 다가 수동문이 아니고 능동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자신 있는 문장을 쓴다는 것은 마침표를 정확히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꼬리를 내린 듯한 아니면 뭔가 조심스러운 글 내지는 뭔가 주제와 관련돼서 자기 주장이 좀 약한 글들이 있는데요. 그런 글들은 좀 힘이 없고 수동적인 태도로 글을 썼다라고 봅니다. 항상 주장을 하시고 항상 근거를 가지시고 강한 자신감으로 쓰는 것이 설득력 있게 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9번째네요. 문장 전체를 전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십니까? 서론, 본론, 결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고요. 또 결, 근, 방만, 현문, 종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현문대세 또는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기승전결 많습니다. 이런 어떤 전개하는 방법에 따라서 글쓰기를 유도해가고 글을 써가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완페이지 기획에서 강조하고 싶다면 현문, 종세, 종이라고 하는 종합 말고 대세, 현문 대세라고 하는 것도 설득력 있는 프로세스고 전개 방법인데 그걸 구상법으로 두 가지를 학습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을 씀에 있어서 이런 글들은 좋아하고 이런 글들은 싫어한다. 좋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데요. 저는 남의 글을 보면 항상 9가지 기준으로 남의 글을 체크합니다. 첫 번째, 개량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매출이 많이 증가하였으므로 라는 말은 많이라는 단어를 숫자로 바꾸면 작년 대비 매출은 15% 증가하였다라고 쓴다면 이거는 분명히 정성적인 거를 정량적으로 쓸 수 있으면 써주는 게 좋겠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고객들이 매우 만족했다. 좋습니다. 그걸 쓰는 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쓰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고객 만족도 지수가 이만큼 늘었다라고 하는 감성적 글보다는 이성적 글을 쓰는 것이 글쓰기에 비즈니스 라이팅에서는 조금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을 씀에 있어서 부정문을 남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싫습니다. 부정문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정문을 쓰되 긍정으로 써서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이 기술이죠. 싫다, 좋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 도입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낮아진다? 이거 너무 부정문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볼까요? 도입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다라고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과 중심, 밸류 중심, 중요도 중심. 자, 보십시오. 글을 씀에 있어서 어떤 글은 위에 있고 어떤 글은 아래에 있는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겠지만 본부 16층에 쾌적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휴게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문장이 너무 기니까 줄이시오라고 한다면 본부 16층의 휴게실까지는 지울 수는 없지만 쾌적하고 안락하고 편안함이라는 단어 중에서 두 개는 빼도 분명히 글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14층 본부에 쾌적한 휴게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용어의 레벨이 있고 중요도가 있다면 중요도가 낮은 것을 좀 지우는 것도 글쓰기를 깔끔하게 하는 요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나머지 세 개가 있는데요. 비교 대상이라는 겁니다. 고객 센터 수가 매우 부족하다. 그렇게 쓰지 말고요. 그냥 경쟁자는 36개, 자사는 15개. 적은가요? 그 몫은 글을 읽는 사람의 몫으로 돌려주십시오. 절대 내 몫으로 남기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신세대들이 글을 쓰면서 문어체와 구어체를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글은 어쩔 수 모르지만 공식석상으로 쓰는 것, 특히 상사하게 올라가는 글은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 중심으로 글을 쓰는데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강의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이런 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은 항상 근거 있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근거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가 의견을 가지고 가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은 글을 포장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부사와 형용사를 많이 씁니다. 글을 쓸 때 부사가 많다, 형용사가 많다. 그러면 꼭 물어보십시오. 근거가 뭔데? 라고 물어보시면 근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고 받는 사람이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 체크해보라고 저는 강의할 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체크해보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베스트,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글은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상사가 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 정답이든 아니든 간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 능력이 있어야 내 글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저 내용에서 내가 체크를 했는데 나는 최소한 이런 글은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선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쪽으로 자기의 주관을 잘 표출해야 글의 스타일이 되고 자기만의 자신감 있는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번 과정을 마무리해 볼까요? 요번 회차를요. 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확하게, 간결하게. 기억나십니까? 9가지 포인트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자, 보이시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야 된다. 항목을 구분해야 된다. 반복과 중복을 줄여야 된다. 쭉 내려가서 뭐가 있습니까? 문장의 전개 방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 이 9가지 포인트를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자기만의 스타일을 강조한다면 글쓰기에 대한 부분은 특히 완페이지 기획자가 완페이지 기획 썼을 때 충분히 흔들리지 않고 자신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크게 강조하면서 네 번째 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